자, 마켓나우 2부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샘 올트먼이 와서 여러 가지 시장의 흥을 좀 돋궈줬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아직 명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 실적이 답입니다. 실적 장세로 들어서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바로 반응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속속들이 눈에 띄고 있죠. 어제는 삼양식품이 엄청나게 좋은 실적과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다음 턴으로 현대로템이 좋은 실적 때문에 주가가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실적 좋은 종목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렇죠. LG 엔솔을 제치고 코스피 3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미국 수혜도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찌됐든 이런 호재들이 붙다 보니까 주가는 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또 심혈을 기울여서 종목 발굴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이제 잘 선별하고 여기에서 수익을 봐야 하는 시장으로 분위기가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함께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싱크풀을 통해서 역시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슈나 집중도가 여기저기로 좀 분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명확한 주도주가 나타나기보다는 이슈가 있고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검색에 집중되는 그런 업종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보시죠. 가운데에 딱 박혀 있죠. 크게 대비되는 두 업종과 테마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리기판 쪽은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빨갛게 상승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쪽 유리기판, 작년에 이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지금 유리기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대로 반응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왕고래는 파란색 굉장히 크게 검색하고 관심을 받고 있지만 좋지 않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게 하락폭도 크게 나오고 있는데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 많은 꿈을 꿨고 산유국의 꿈을 꿨지만 1차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경제성이 없다. 이런 결론들이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실망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원전도 관련해서 슬로베니아 쪽에서 우리나라 한수원이 원전을 사업을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함께 하락세가 크게 나오고 있고요. 전선, 전력설비 최근에 계속 많이 올라왔던 건 조정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들도 역시 함께 연결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반도체 유리기판이 좋은데 전력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기술 개발과 새로운 혁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장의 분위기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겠죠. 유리기판 플러스 그 이후로 전력 반도체,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조선주들은 최근에 좀 쉬어가네요. 계속해서 좀 쉬어가고 조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강한 추세는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판단 포인트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쉬어갈 때 매수를 해서 나도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에서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판단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인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은행주들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KB금융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반발 매수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어제 좋았던 우크라이나 재건 오늘도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종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양자 컴퓨터,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고 AI 소프트웨어 어제는 카카오가 잘 갔는데 네이버는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급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영업이익이 10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네이버. 하지만 주가는 오늘은 그닥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잠시 후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에서 네이버, 카카오 한번 전격적으로 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왕고래 관련해서 오늘 충격을 받으신 투자자분들이 꽤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나서 뉴스가 나왔어요. 대왕고래의 이 경제성, 1차적인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어제 장 마치고 이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일단은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하한가를 막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도 장 출발하자마자 10%, 20% 가까이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대왕고래 1차 탐사 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는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성이 미미하다.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고 경제성을 따졌을 때 시추하는 돈보다 이것을 이 시추에 나중에 뽑아냈을 때 이 경제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산업부에서 추가 탐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자, 일단은 뭐 그래도 이거 말고도 다른 프로젝트들도 계속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름이 뭐 아시겠죠? 오징어 명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사업도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나 비판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흔들릴 것인지 일단은 산업부에서는 다음 프로젝트도 차례차례 진행을 해본다고 했는데 대왕고래 이 프로젝트가 가장 시추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프로젝트들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대왕고래 산유국의 꿈은 우리가 일단은 조금 내려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종목들 주가가 어떻게 떨어지고 있을지 어느 정도의 낙폭 좀 만회는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작하면서 하한가 맞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하한가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관련주는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천연가스 생산이나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이 한국가스공사가 최대 수혜주로 그때는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 그런 이슈 있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11% 넘는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용 밸브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죠.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는 15% 가까운 급락세 보여주고 있고 중소형 석유주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흥고석유가 한 9%의 낙폭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 대비 낙폭을 일부 줄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점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밸브 제조기업이잖아요. 오늘 2.5%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은 좀 적게 나타납니다. 넥스틸이 관관 제조기업인데 8%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테마주 일부 투자 심리는 꺾였는데 그 낙폭을 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에 대한 판단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만나보시죠. 자, 다음은 유리기판 이야기입니다. 어제 장 후반부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왜냐? 삼성도 이제 유리기판을 시장에 진출해서 직접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할 거다라는 그런 한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제 유리기판의 강세가 오늘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삼성전자도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부자의 이야기를 따오면서 인용하면서 보도가 나왔던데 자, 이러면서 삼성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이 올해 CES에서 처음에 1월 초였죠. CES에서 유리기판 팔고 왔다. 엔비디아에 팔고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된 SKC나 필옵틱스나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재용 회장도 유리기판 팔고 왔다. 이런 코멘트가 나올지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삼성전자가 자체적인 이런 시스템,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세부 내용이었습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서 여러 소부장 업체들과 공급망을 협력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일단은 생산에 필요한 제반 기술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들은 삼성전자가 삼성 그룹 내에서 좀 해결을 하고 이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생산은 이제 외주에 맡기는 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서 과연 어떤 업체들이 삼성과 같이 유리기판을 만드는데 그 생산 라인 함께 공급망 업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고요. 과거에 삼성과 협업을 했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 오늘 주가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도 유리기판 관련해서 어떤 앞으로의 모습을 보여줄지 독자적인 공급망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들을 저희가 미리미리 잘 선별해서 주가의 움직임 좋은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에 직접 뛰어든다라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슈가 된 겁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쪽에서는 인텔이 있었고 소재 부품 쪽에서는 앱솔릭스나 삼성전기, LG 이노텍 등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었죠. 관련주 삼성전자 일단 넣어봤습니다. 오늘은 소폭 쉬어가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앱솔릭스 제가 말씀드렸는데 SKC의 자회사입니다.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고요. 4% 강세 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삼성과 협업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걸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부각받았던 캠트로닉스는 무려 9%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패드 OLED를 확정한 이후에 유리기판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공식화했었죠. 관련주로 묶이고 현재 주가가 26,75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성 같은 경우에도 어제 5% 넘는 강세 힘으로 종가를 형성하더니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더라고요. 3.5% 상승 31,850원 선 가리키고 있고요. 필 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시장에 마치 한미반도체의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오늘 가장 상승폭이 좀 높은 5종목 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3%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군요. 현재 주가 43,3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가 반도체주 이끌고 시장을 이끌고 있는 흐름들이 오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실적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온 방산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현대로템입니다. 자, 실적 지금같이 시장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저희가 백투더 베이직으로 가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실적이 답인 게 바로 주가의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어제도 삼양식품의 실적이 워낙 좋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막 10% 뛰어 올라와서 80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현대로템도 오늘 그런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10% 넘게 현대로템도 상승하고 있고 네이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도 너무 좋은 실적이었는데 아직까지는 반응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 실적이 얼마나 좋았는지 한번 볼까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매출이 4조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4조 3,766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연단위 작년에 4,566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11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증가한 거죠. 2배 넘게. 이러면서 매출도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도 연간으로 사상 최대치. 이러면서 너무 좋다. 안 그래도 방산 수주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전 세계적인 분위기까지 함께 엮이면서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올해 초에 힘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 실적도 현대로템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증권사들이 리포트 현대로템에 대한 리포트 막 쏟아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1조를 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도 작년보다도 또 2배가 증가한 올해 영업이익 1조 원대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이렇게 숫자들을 증명해주면 현대로템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현대로템이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LIG 넥슨도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너무 좋은 실적에 주가가 바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또 한국항공우주가
또 실적 발표하는데 한국항공우주는 뭐 LIG 넥스원이나 현대 로템만큼의 실적은 기대치는 좀 높지 않습니다. 기대치는 낮지만 어느 정도의 실적을 보여줄지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방산주 흐름 확인해 보시죠. 지금 이슈에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종목을 좀 담아봤습니다. 현대 로템이 4거래일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냈는데요. 매수 리포트 냈고 목표 주가 95,000원 제시했고 이전 목표 주가의 26%를 상향해서 냈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펜스 솔루션, 방산 부분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폴란드 K2 전차를 필두로 해서 잘 나아가고 있는 무적 함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역시 방산 수출에 대한 이익적인 그 가시성 이런 부분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실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8만 원 선 넘어섰고요. 13%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상대적으로 1%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5거래 연속 상승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작년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놀라운 기록을 냈고요. 하나 시스템 역시 10% 넘는 급등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3거래 만에 시원한 반등세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더 자세하게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더 자세한 전략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피로감도 쌓이셨을 것 같고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면 좋을지라고 생각하다가 시장의 리스크를 잘 피해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닥친, 악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파구가 있을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 볼 겁니다.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론이 길었는데 좀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대형거래 테마주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는 게 무서운 게 잘만 간다면 미국 트럼프가 빨아주는 것처럼 쭉 올라가는데 그렇죠. 대형거래처럼 약간 좀 숨이 죽은 섹터들은 오늘처럼 급락하기 마련이거든요. 어제 시간에서 하한가를 맞은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하한가까지는 안 갔지만 뭐 일부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섹터이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입사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합격, 불합격이 나오죠. 합격, 불합격 외에는 어떠한 선택지도 없습니다. 원유를 시출했는데 원유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외에 어떠한 선택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제 시간에보다는 오늘 낙폭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럼 누군가 사는 거기 때문에 희망을 좀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시험을 볼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물론 후속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새로운 정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예산 배정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이러한 사항들을 냉정히 좀 보시게 된다면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대왕고래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대왕고래 관련주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갖고 계십시오.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 대왕거래 관련주가 하나도 없는데 난 대왕거래 관련주를 왜 사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주식들에 대해서 쉽게 팔아라 사라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저도 어렵고 제가 뭐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살이 깎여 나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시기 때문에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다 경험해 봤던 거죠. 근데 제가 기준점으로 드리는 건 그겁니다. 이 주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을 살 거야? 라고 하면 물타기가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물타기는 안 맞는 거죠. 특히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고 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시험 볼 기회를 주십시오.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은 좀 다를 수 있죠. 임상은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은 여러분들의 냉정한 판단이 때로는 향후를 위한 어떻게 보면 그 발판을 작게나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이슈가 더 붙어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20조 원대였죠. 예, 슬로베키아 원전 수주전에서 철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도 뭐 큰 폭의 약세는 아닙니다만 좀 실망스러운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상 손을 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똑같은 주제를 이렇게 딱 동시에 놓으신 게 굉장히 저는 현명하게 질문 배치를 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이제 그 입사 시험에 비유를 했죠. 네. 합격, 불합격 명확하죠. 근데 유럽 시장에서 슬로베키아에서 우리가 슬로베니아에서 철수한 것은 이거는 전략적인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뭐 웨스턴하우스가 현재 지금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체코 같은 경우도 원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는 그 웨스턴하우스랑 없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집트 원전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웨스팅하우스랑 협의해서 들어갔고 전 정부에서 그랬던 것이고 현 정부에서는 좀 강하게 나갔습니다만 여전히 웨스팅하우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조치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슬로베니아를 우리 혼자 독자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이거는 스스로 물러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특별히 우려할 바는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수원이 밝혔던 것은 뭐냐면 국내 그다음에 우리가 소형 원전, SMR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선택과 집중이죠. 물론 아쉽긴 하죠. 아쉽긴 하지만 현재 지금 다 만약에 할 수 없다라면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뷔페 가서 차용주면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도 뷔페 다 못 먹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서 배부르는 게 낫지 네. 제가 이것저것 담아와가지고 이두저도 아닌 거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수원은 이번에 대왕고래랑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투자분들이 현명하신 게 뭐냐면 대왕고래랑 한수원과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둘 다 똑같은 악재로 보이는데 주가 향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처를 하시는데 그 대신 우리가 슬로베니아까지 따왔으면 뭐 원전 관련주들이 폭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혹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실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왕고래 테마주가 완전 급락하는 거에 비해서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손실폭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를 손을 뗐다라는 걸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래 이런 결정과 무관하게 유럽 시장 진출은 지속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국내 기업들 역시 유럽 시장에서 웨스팅하우스 그 체결은 좀 이어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우리가 한국형 원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허가 말끔하게 해소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알려졌으니까 이걸 대처하는 방법은 지금부터다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꼽은 거고요. 이제 딥시크 얘기는 항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네, 중국 AI 기업 딥시크 우려감이 또 있는 게 이게 이용자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이제 막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일단 우리 정보부처가 지금 접속을 좀 차단한 그런 상황이고요. 카카오가 나섰고 재계 그룹사 중에서는 하나그룹이 처음으로 이걸 막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련의 흐름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미칠 또 파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딥시크 보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규정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딥시크 여러분들 혹시 가입하신 분들 있으시면 그 가입 조건들을 보면 저는 딥시크 가입을 아직은 안 했는데 주위에 가입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딥시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된다라는 약관이 있습니다. 네. 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하는 거죠. 근데 중국 자체 법은 중국에 저장돼 있는 모든 정보통신과 관련된 정보는 중국 당국이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연결하자라면 딥시크에 가입하는 순간 내가 내 정보가 중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한 거고요. 중국 내 법상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서버를 중국 공산당이 열어볼 수 있다라는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글로벌 국가에서는 내 정보를 중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나타내는데 이건 우려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합법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에 어떤 뭐 범죄를 저질렀다라든지 그럴 때 SNS를 볼 때는 영장을 청구한다라든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 정부는 무조건 볼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 반론을 제기한 게 이스라엘 정부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 IT계의 글로벌 선두인데 약 100만여 건의 딥시크에서 정보를 수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딥시크 내에서 중국이 이것을 들여다본다라는 게 첫 번째 우려고요. 두 번째 우려는 제3자가 딥시크를 해킹해서 여기서 무언가를 빼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 100만여 건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그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통일부가 안 된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그룹이 안 된다. 저는 이 부분은 거의 국가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봐야죠. 하나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방위 산업 업체들이 많고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우리가 MRO 부분들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가 갖고 있는 미국 정부에 대한 어떤 우려감,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방산,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하나 오션 이런 것들이 다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막는 거죠. 카카오는 당연히 막아야죠. 카카오 같은 경우 우리가 챗GPT와 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제일 먼저 나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현재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딥시크를 이제 막는 거죠. 근데 뭐 한편으로 본다라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들도 분명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서둘러서 막 공식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하는 걸 누구든지 인정하는 거지만 아마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자체적으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서버를 이용해서는 쓰지 말아라 라는 정도의 구두 지침 정도는 내려갈 거라고 봤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 보안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아무래도 주식 투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딥시크와 관련된 것들이 우후죽순 나타날 거예요. 지금 많은 개발자들이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딥시크 말고도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야 딥시크도 했는데 우리라고 못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보안 관련주를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소프트라든지 이후에 보안 관련주들이 폭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안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이제 맥을 충분히 못 쳤었어요. 근데 충분히 우리나라 토종 생태계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 그게 우리가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인데 그런 거와 비교한다면 팔란티어 관련주를 보는 게 아니라 팔란티어가 결국 소프트웨어 회사 아닙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본다라면 보안 소프트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투자의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중국 딥시크를 왜 정보를 막지? 이거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 데이터나 정보를 국가 안보 보안으로 연결한다라는 의지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도 챗GPT 유료 버전을 가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프로 쓰세요? 네, 프로 쓰고 있는데 제 정보는 미국 정부에 보려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보안과 데이터 서버가 어디 있냐. 우리가 이제 네이버 사태도 그 일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었던 게 서버가 어디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생태계가 딱 어느 국가는 되고 어느 국가는 안 돼. 뭐 이런 부분들로 보기에는 한편으로 보면 좀 단견적인 시각이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면 모든 정보는 오픈돼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럼 그 속에서 생태계를 뭘 봐야 되느냐?
보안을 본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딥시크 같은 경우가 막 많아진다라고 그러면 그걸 뭘로 돌려? 전기로 돌리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정되기보다는 산업의 맥락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관련주들을 검색하시게 되면 좀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중요한 지점 같아요. 그 미국 쪽에서는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그게 뭐 반도체, 조선, 뭐 2차 전지 뭐 전방위적으로 그렇죠. 확산되고 있고. 근데 가만히 또 우리의 그 생활 습관, 소비 이런 걸 보면 미국은 조금 더 믿고 중국하고는 심리적 거리감이 예, 있구나 그런 이런 건 생각이 있죠. 또 듭니다. 예,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또 주목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중국이 정부가 AI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은근히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구글이 딥시크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I 관련해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할 거야라고 예고를 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또 정상화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또 우리는 또 그쪽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AI와 관련된 것들은 이거는 어쨌든 뭐 정부 주도로 한다라기보다는 민간 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지금 현재 정부가 우리가 이제 GPU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이제 논의가 좀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과학기술 분야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책과 예산이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정책주라 그래서 무조건 정책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민간까지 흘러가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챗GPT라는 딥시크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못 만들어내? 라고 하는데 만들어냈죠. 클로버엑스도 있고요. 우리 카카오도 그런 거가 있고 여러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활성화 안 돼 있다라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미국이 만들고 중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리는 제가 볼 때는 기업체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업체 사장이라면 그걸 만드시겠습니까? 만들어서 몇 명이나 쓸까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챗GPT를 쓰고 일부는 딥시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클로버엑스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딥시크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클로버엑스를 안 쓰는 입장에서 보면 그 막대한 개발 비용은 누가 다 떠안는 거죠? 상당히 조금 난해한 이런 부분들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IT 기술, IT 어떤 그런 것들과 봐서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의 규모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 어찌됐든 AI 생태계 내에서 우리가 이러한 챗GPT나 딥시크 말고도 다양한 생태계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온라인 쇼핑 하시다가 그 온라인 쇼핑에서 만약에 좀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회사랑 그 톡으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있죠. 그거 다 네. AI가 얘기하죠. 챗봇. 챗봇. 그 챗봇 자체가 그 우리나라가 개발한 그러한 인공지능과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쓰고 있는 SNS의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거 다 인공지능이고 제가 굉장히 인공지능이 원래 작년 초에 이맘때 굉장히 화두가 됐잖아요. 네. 작년 4월에 롯데마트 간 거를 잊지는 못합니다. 왜요? 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이제 막 도입이 됐었던 네. 상황이에요. 참외 앞에 AI가 선별한 당도 좋은 참외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어떤 형태라든지 사진 판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벌써 이제 우리는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렇게 개방형 AI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규모 경제가 안 되지만 작은 단위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정부가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어떤 부분 예산 지원 이런 것보다 법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돈을 많이 쏟아붓고 한다라는 게보다는 다양한 생태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생태계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세상을 경험해 보다 보니까 진실을 파헤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힘의 논리에 따라 진실을 그거로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언제든 만에 하나 중국 딥시크가 맞다고 하더라도 왠지 세상은 미국의 힘 때문에 그렇죠. 엔비디아가 맞다고 예. 그쪽으로 설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결국 엔비디아 힘의 논리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이 훈풍을 조금이라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계속?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젠슨 황이 딥시크가 나온 다음 날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네. 우리는 환영한다.
예. 그 환영한다라는 그 기사 우리나라에도 기사화 됐는데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딱 그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젠슨왕이 하는 거가 있어요. 우리가 챗GP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전문가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제 방송을 용어로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중고등학생한테 챗GPT를 쓰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젠슨왕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위 레벨이고 딥시크 같은 경우는 조금 평범하게 일단 할 수 있는 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쓸 수 있는 이러한 정도다. 그러니까 시장이 양분화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자기는 환영한다. 우리는 더 고급 사양으로 나간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딥시크도 뭐 80억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창업자가 원래 헤지펀드로 돈을 벌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어요. 우리가 GPU 10,000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10,000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나라에 분산돼 있는 GPU가 지금까지 대략 한 20,000여 장이거든요. 엄청난 숫자죠. 이거 다 누구 거죠? 엔비디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라든지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매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해 다 물량이 완판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20만 원 위에 지금 안착돼 있는 모습. 그렇다면 이제는 23만 원을 이상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든 것이다. 딥시크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고가형이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우후죽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돈을 벌죠? 황금을 누가 캐는지는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하드웨어를 파는 청바지 회사를 사시라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 큰 틀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쭙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어제 그 KB금융이 6% 넘게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1% 반등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특이한 건 이제 KB금융이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의외로 주주환원이 덜 쓸 것 같다라는 부분 때문에 급락을 했잖아요. 그만큼 이 주주환원,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진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투자 전략의 큰 포인트가 이제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주주환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환원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제 특히 이제 주주환원을 우리가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 황제세 개념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도 황제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세라는 게 뭐냐면 그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대 마진이 올라가서 돈을 벌었다. 여기서 세금을 매기겠다. 그 유럽 의회 방식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라가니까 정유회사들이 앉아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여기서 세금을 더 때려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유회사에 황제세를 매기거든요. 그걸 이제 황제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이제 도입하려고 했는데 기업들 민간 기업들이 야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거나 유가가 떨어지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는 우리가 떠하나? 그러면 세금 돌려줄 거야? 뭐 이런 반발이 있어서 도입을 못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주환원 정책은 나름대로 니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주주환원을 해. 어떻게 보면 황제세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은 현재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 이번에 돈을 번 구조예요. 돈을 번 구조가 예대 마진이 굉장히 큽니다. 예대 마진이 굉장히 큰데 이 예대 마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다음에 또 어느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약간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도한 예대 마진을 가져가기 어렵다. 그렇다면 순이익에 대한 피크 논란 이런 것들도 수면 아래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그다음에 주가도 선반영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융주는 좀 셈법이 어려운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당선되면서 그다음에 배당 많이 하지 말아라. 그때는 배당 많이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2022년 초반에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현재 이익을 과다하게 가져가지 말아라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죠. 만에 하나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모아가지고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온에 들어가 있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업들은 앞으로 이익도 내야 되고 주주들에게 나눠줄 보따리도 좀 챙겨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차영주 IS의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들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 can say this
We need them for economic security. The Panama Canal was built for our military. I'm not going to commit to that now. It might be that you'll have to do something. Look, the Panama Canal is vital to our country. It's being operated by China. China. 돌연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차지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을 키워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시간 설명드린 그린란드에 이어 오늘은 파나마 운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며 미국이 건설한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사실상 장악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파나마 운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파나마 운하는 실제로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콜롬비아로부터 파나마의 독립을 지지해주는 대가로 파나마 운하 건설과 운하지대 통제 권한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자국의 영토를 미국에서 통제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진 파나마 국민들의 거센 시위가 이어졌고 결국 1999년 미국은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에 이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다시 파나마 운하를 차지하려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군사적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죠.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면 미국 서해안과 동해안 간 직접 운송이 가능해집니다. 해운 운송은 트럭, 기차를 통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저렴하게 물건을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파나마 운하가 없다면 미국 서해안과 동해안 간 물류를 배송하는데 약 2만 킬로미터를 더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파나마 운하는 미국의 물류 비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미국의 함대들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데요. 파나마 운하를 통해 미국은 자국의 동서부는 물론 대서양과 태평양에 해군 전력을 투입하는 통로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파나마의 주요 항구 운영권을 확보하기 시작하며 시작됩니다.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미국의 물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미국의 함대의 함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군사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파나마는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더욱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취임한 마코 루비오 국방장관은 첫 출장지로 파나마를 택했는데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과 통제력이 운하에 위협적이며 운하의 영구 중립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미국과의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즉각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자국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파나마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의 것이라며 통제권 반환을 거부했고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분노한 파나마 시민들은 거센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파나마 정부는 중국과의 1대1로 프로젝트 관련 협정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으며 관련 협정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과의 관계 변화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국과 파나마 간 갈등이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해군 등 정부 선박이 파나마 운하 통행 시 통행료를 면제받기로 파나마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파나마 정부는 합의된 사실이 없다며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이 저희가 지켜보면서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이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박정식 파트너와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덧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이 왔는데요. 이번 주 정말 흔들림이 심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장 걱정과 염려를 3거래일 상승으로 좀 무마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는 것 같아요. 시장 좀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잠시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최근 3영업일 연속 지속적인 반등력을 현재 보였기 때문에 일단 이 관세 우려로 인한 하락폭은 다 만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뭐 방향성이 아직은 조금 이제 애매한 그런 포지션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뭐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회사와 안 좋게 나오는 회사들이 좀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고용 동향 보고서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약간 경계 심리로 인한 이런 어떤 관망격 흐름, 이제 그런 것들로 혼조세를 보였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에 따라서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장 전에 이제 시황 브리핑에서 일단은 외국인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준다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상승으로 가겠지만, 만약에 이제 외인이 오늘 좀 유입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뭐 약보합 내지는 혼조 국면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한 약보합 정도 국면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또 하락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했어요. 쉬어가는 흐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한 측면이,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연기금만 강력하게 매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최근 유럽 증시가 아주 가파르게 지속적으로 지금 고점을 키워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에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측면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조금 덜 움직이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강력하게 눌릴 만한 이유도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연기금만 매도하지 않는다면 잠시 좀 쉬어가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금 관세 우려가 한마디로 이제 강력하게 불거지게 된다면 그때는 또 일정 부분 조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여지는 있죠. 하지만 뭐 받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2,400선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가니까, 아예 이렇게 절대란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쉽게 내려가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이제 이 상태로 만약에 우리 코스피가 잘 2,539선을 넘어서게 되면 이대로 2,580선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현재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한 750선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기술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장 뭐 관세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딥시크에 대한 우려감으로 공포가 오는 파랗게 질렸던 국내 증시가 화요일부터 지속적으로 좀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좀 한 걸음 쉬어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급도 지금 현재 구간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로 돌아섰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과연 장 막판까지 이러한 기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박정식 파트너가 그 유리기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잖아요. 네, 유리기판 어제부터 잘 갑니다. 유리기판 관련돼서도 새로운 모멘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개장부터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 이슈를 또 다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야, 역시 이제 장중에 또 강력한 오후장의 상승력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데일리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결과를 잘 만들었을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은데, 일단 이제 유리기판이 이렇게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이 반도체 유리기판을 생산하기 위해서 복수의 소재 부품 장비사들과 이 협력을 추진한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그게 알려지면서 시간 외로 또는 이제 어제 어제 오후장과 그리고 시간 외로 그 관련 종목들이 지금 강력한 상승력을 현재 이제 보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뭐 이제 이슈가 나온 것을 좀 보면은 삼성 반도체 사업부 내에서 DS 사업부 내에서 구매팀과 그리고 이제 패키징 인력 주도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만의 이제 독자적인 공급망을 이제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삼성은 이제 기술과 장비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본격적인 생산은 이제 외주로 줄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만약에 잘 해결이 된다면 일단 뭐 긍정적인 파운드리, 한마디로 지금 파운드리가 많이 이제 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같은 이제 AI 인공지능 처리 장치 같은 이런 GPU의 파운드리 수주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고성능 반도체를 요구하는 고객사들의 또 파운드리 수주도 나올 수 있는 여력이 또 존재하고 거기다가 이제 HBM까지 같이 이제 탑재가 되는 여러 가지 이제 파운드리 또 수주까지도 또 이어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계획대로 잘만 된다면 그동안 이제 많이 침체를 겪었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도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조금 이슈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개발이 된다면 이제 뭐 지속적으로 이제 유리기판을 이제 테스트하고 이쪽으로 이제 좀 어떤 이제 반도체를 만들려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빅테크들이 있죠.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유리기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AMD나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도입을 추진하면서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잘만 된다면 이제 AMD나 브로드컴의 이제 유리기판을 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여력 또는 이제 파운드리를 맡으면서 유리기판을 적용시킬 수 있는 여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유리기판을 만드는 기업들 뭐 앱솔릭스, 삼성전기, LG 이노텍 요 3사가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시제품 또는 소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관련 이슈는 계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변동성을 점차적으로 좀 키워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필옵틱스 유리기판에 이제 구멍을 뚫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죠.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무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부터 요 바닥권에서 그죠 17,000원, 16,000원, 15,000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저는 한번 이제 방향성이 딱 잡혀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수익 만드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이 필옵틱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자마자 언급드린 종목이 뭐예요? YC캠이죠. 그래서 YC캠도 올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후발로 움직이면서 이제 2차 한마디로 후발주로 지금 2등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리기판에 이제 동도금 처리를 해주는 업체인데 이 업체도 지금 현재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도금 처리나 또는 이제 이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는 또 이제 다른 회사들이 있죠. 이제 구멍 뚫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캠트로닉스. 이 캠트로닉스가 이제 후발로 움직이면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의 가장 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랑 가장 맞아떨어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 상승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개장 방송에서 우리가 한번 다뤘었고요. 그래서 어제 만약에 뭐 장초에 잡았다면 지금 현재 고수익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 언급드릴 때 같이 언급드렸던 종목이 뭐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구리를 이제 증착시키는 업체죠. CNG 하이테크 이미 이제 파일럿 양산을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럿 라인을 깔고 그 시제품을 현재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CNG 하이테크도 어제 제가 이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이 120선을 강력하게 돌파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진짜 그날 바로 그냥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시간 외로도 그리고 오늘 시초로도 떠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눌리면 여러분들이 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시초가 좀 떠서 있기 때문에 좀 관망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혹여 좀 눌리게 된다면은 뭐 한 13,000원 정도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사 장비들도 상당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굉장히 많죠. 그 가운데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 몇 가지 소개해드렸고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렸던 종목들도 리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는 방산입니다. 방산 기업들 실적의 힘을 받고 잘 가고 있습니다. 방산 모멘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모멘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 일단 이 방산 관련은 좀 정치적인 이슈와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의 이슈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리면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중에 조금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이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지금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정치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 방산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들썩들썩 거린 측면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주요 방산주들의 이제 호실적이 이제 나온 측면이 있는데 일단 이제 LIG 넥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에 1조 1,687억 원, 영업이익은 628억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대비 한 35%, 19% 각각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상회를 한 거죠, 상회.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이 4조 3,766억 원, 영업이익은 4,566억 원으로 각각 한 22%, 117%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좋은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현대로템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호실적인 좀 영향 그리고 이제 이런 정치적인 발언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영향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제부터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또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월봉상 흐르는 바와 같이 좀 역대 최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갈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가격이 크게 이탈되지 않는 한 계속 그냥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서 현재의 이 신고가 랠리를 좀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절 라인만 좀 정해드리면 77,4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적인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제 쌍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일단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의 이슈가 강력하게 나온 게 없어서 조금 이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추이는 좀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언급을 드리면 40만 8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현재의 상승 추이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오늘 조금 이제 눈에 이제 들어오는 종목 중에 또 하나죠. 긍정적인 호실적을 기록한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죠.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를 터치할 것이다. 25만 8천 원짜리를 터치할 것이다. 근데 오늘 정확하게 터치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자리에 또 돌파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 바닥권에서 또는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 제가 이제 25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바라봐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자리를 오늘 터치했기 때문에 하루 더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세에 25만 8천 원 자리를 돌파한다면 조금 더 홀딩하면서 끌고 가는 거고 이 자리를 다음 주 월요일 날 돌파 못하고 살짝 밀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한 다음에 밑에서 다시 재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이제 25만 원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현대로템과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시세가 25만 원 자리를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 홀딩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또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시스템이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도 같이 조금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항 라인을 어디로 언급을 드렸어요? 26,500원 자리를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요 바닥권에서 그죠? 22,000원대부터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26,500원의 저항은 받기는 받았어요. 그죠? 며칠간 계속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다가 오늘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호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보유하신 분들 물론 이제 이 자리에서 뭐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보유하던가 또 이제 신규 매수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26,500원이 재이탈되지 않는 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6,500원 라인을 지금 다시 돌파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전 고점 3만 원 라인을 넘어서는 또 신고가 행진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26,5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관련해서도 모멘텀과 함께 종목들에 대한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뭐 방산과 관련된 질문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여쭤보기도 전에 대답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증을 좀 다소 해소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세 번째 이슈 한번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주 뜨거웠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이 아닐까 싶은데요. 로봇 관련된 모멘텀 좀 짚어볼까요? 제가요. 네. 여기 잘못 적어놨어요. 잘못 우크라이나 적어놨어요? 재건을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전진 로봇 건설 말씀해 주시죠. 전진 로봇 건설이요? 네. 일단 전진 로봇 네. 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데도 요즘 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전진 로봇 건설은 네. 그 콘크리트인가요? 그거를 이제 옮기는 네. 그런 기계를 그쵸. 납품을 해서 그렇죠. 어쨌든 재건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재건에 이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네. 솔직히 이렇게 주가를 띄울 만한 그런 밀접한 관련은 없는데. 근데 너무 잘 간다. 이 너무 말씀이세요? 네. 아무래도 좀 로봇이라는 게 여기 좀 그 회사 명이 붙었기 때문에 이 로봇 이슈랑 같이 맞물리면서 좀 잘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한번 살짝은 해봅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번 기술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은 좀 존재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적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과 영업이 굉장히 좀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는 1,400억대인데 네. 현재 시가총액은 한 6,400억대로 솔직히 좀 고평가 권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면서 끌고 갈 종목은 아니지만 계속 지금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수익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될 것 같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산주들하고 비슷하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익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42,0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다시 이탈이 된다면 시세가 이대로 신고가 행진을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든가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42,000원 보유하신 분들은 4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일단 제시해드리고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이제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장 조금 긍정적으로 언급되는 게 바로 이제 현대 에버다임 같은 이제 종목입니다. 일단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이 드릴 트럭을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 에버다임이 이제 개발한 이제 드릴 장비와 그리고 이탈리아 쪽에서 생산이 되는 트럭과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현지 이제 복원 작업에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특히 이제 트랙터를 생산하는 뭐 대동이나 이제 TYM 같은 종목들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트랙터를 제공해 주다 보니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현대 에버타임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저도 모르죠. 그래서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한다. 근데 저는 이제 실적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3년까지 일단 긍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잘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2024년에는 그 영업이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뭐 살짝 적자인가 지금 확인을 안 해서 근데 거의 뭐 살짝 흑자 아니면 적자 뭐 그 정도 수준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실적에 대한 어떤 부진적인 측면이 좀 주가가 좀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실적이 우선이 아니라 이슈가 더 우선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9,000 한 뭐 300원, 200원 정도 선에서 9,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 300원 정도 텀을 두고 분할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고 9,050원이 이탈이 된다면 이게 시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땐 빠르게 회수하시고 올라간다면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14일쯤에 독일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러 종목 중에 오늘 현대 에버다임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그다음 오늘장 공략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까 이제 로봇 이야기 하셨으니까 네. 로봇들이 이렇게 네. 지속적으로 조금 야금야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 네. 계속 조금 추이가 꺾이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조금 움직이지 못한 이 KH 바텍을 여러분들이 좀 노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지금 새롭게 뭐 부품을 공급한다고 하는 자동차 부품주였던 한국 무브넥스가 엄청난 지금 상승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부품을 공급한다고 지난 1월 달에 공시를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힌지 기업 아니에요? 그렇죠. 힌지 기업이죠. 네. 스마트폰 이제 힌지를 이제 생산하면서 크게 이제 성장을 했던 그런 기업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부품을 공급한다고 이제 알려왔어요. 그래서 한국 무브넥스도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네.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그런 이제 그 커버 부품 같은 것들을 지금 납품을 하고 하면서 주가를 크게 띄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KH 바텍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부품을 공급한다고 띄웠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H 바텍 아직까지 한국 무브넥스 대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지금 뭐 제가 좀 눌렸을 때 이제 매수하라고 해서 한 대략 9,300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9,300원보다 한 1,200원 정도 찍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 아직까지 1,700원 전고점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넘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9,8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모아가시고 지금 위치에서는 크게 손절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눌리면 눌리는 대로 그냥 평단을 끌어내리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상승력이 잘 나타나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한 12,700원 그리고 돌파가 된다면 15,000원 정도 구간까지 추가적인 상승력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KH 바텍이었습니다. 힌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로봇 사업까지 영위하면서 앞으로의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도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 진출, 유리기판주 무더기 급등세, 특징주 미국 폴립모리스, 일본 르네사스, 대만 위인, 대한민국 램 테크놀로지입니다. 다우지수만 어제 빠졌었나요? 자, 다우지수 45,000 앞두고 조금 그 쉼표를 찍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네, 나스닥 19,791. 야, 2만에 또 다가섰네요. 자, 2만 돌파를 오늘 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요. S&P 500입니다. 새 지수 중에 가장 강했죠. 자, 6,000 다시 돌파하면서 자, 이것도 이제 6,128, 100 정도 남았는데 그렇죠? 이틀 내로 도전할 것 같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네, 이거는 위에 이동평균선이 많이 막혀 있어서 한 번 더 또 치고 올라가야겠네요.
1월 22일까지 기세가 좋았었는데 한순간에 떨어져서 다시 좀 동굴에서 막 기어 올라왔는데 또 떨어졌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아, 독일 닥스 대단합니다. 독일 닥스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면서 자, 이게 진정한 V자 반등. 와, 대단합니다. 21,921.02 독일 닥스 역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을 했네요. 독일 닥스가 지금 제일 잘 나가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지금 위로 올라가고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브라질도 밑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인도로 가겠습니다. 인도도 네. 브라질 인도는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네, 상해도 살짝 박스권에서 살짝 올라왔네요. 살짝 그렇죠? 21선을 살짝 타고 일단 올라왔습니다. 심천도 가보겠습니다. 다 좀 기어 올라오는데요. 자, 심천도 확실히 장대 양봉이 떴네요. 또 그렇죠? 뭔가 다들 회복되는 모습이네 전체적으로.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니케이입니다. 니케이는 아직 확실히 여기서 이동평균선을 벗기지 못하는 모습이군요. 네, 실타래가 아직도 얽혀있는 모습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대만 갖고는 실타래를 일단 위로 좀 푼 느낌이죠. 확실히 시가총액 1위 도요타보다 대만의 시가총액 1위 TSMC가 강하다 보니 이 모양도 대만 갖고는 좀 더 예쁘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 부분이 좀 답답하죠. 121선이 답답한 모습이고요. 우리나라도 일단은 지금 2024년도 12월 달 저점 기준으로 이제 저점이 한 3단계 높아진 상황이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이 답답한 곳을 뚫었죠. 그렇죠? 마치 뭐 악어의 입이 닫히는 그 순간에 싹 피해서 날아간 새처럼 떴습니다. 뒤로 갔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그렇죠? 여기서 다시 살아나면 예뻐지고 죽으면 또 아주 미워지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될런지 갈림길이 그렇죠? 지금 61선과 21선이 다 모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아래로 빠질 건지 위로 빠질 건지 결정이 이제 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약간 정중동의 상황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유가는 확실히 죽어버렸죠. 지금 경기 침체의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닥쳐오면서 대표적으로 유가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지금 확실히 포지션을 정해주지 않고 있네요. 자, 62억 정도 팔고 있는데 지금 순매수로 전환했을지 모르겠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62억 정도 팔고 있는데 지금 순매수로 전환되냐 순매도로 전환되냐 뭐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순매수로 전환돼도 크게 갈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너무 타이밍이 늦었죠. 장 초반부터 달렸어야 되는데 지금 뭐 오늘은 수급이 크게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테슬라, 브로드컴, 비자 3개 빼고 다 플러스였네요. 그리고 지금 일라일리가 오랜만에 반등을 한 모습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일본 오늘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많이 있죠. 자, 지금 그 도쿄 일렉트론 3.97. 지금 도쿄 일렉트론이 시가총액 상위 20위 중에 가장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이자 이 전 세계 4대 업체에 드는 4대 장비 업체에 드는 도쿄 일렉트론. 그렇죠? 램리서치, 미국의 램리서치, 그리고 지금 뭐 이 도쿄 일렉트론 이런 기업들이 꼽히는 종목들인데 크게 빠지고 있고요. 도요타도 지금 2.10% 빠지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네, 대만입니다. 자, 대만은 지금 액톤티크랑 위인 18위, 19위가 조금 많이 오르고 2% 정도. TSMC는 보합이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미국의 특징주입니다. 필립 모리스가 어제 무려 10.95% 거의 11% 급등했는데요.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기업이고요. 필립 모리스 미국의 본사를 둔 세계적인 담배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KTNG의 릴도 이 필립 모리스의 유통망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죠. 자,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좋게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0.05달러 상회하는 EPS가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매출도 마찬가지네요. 매출도 컨센서스 2.7억 달러 상회했고 보니까 예, 지금 뭐 부문별로 가열형 담배
그리고 씹는 담배, 일반 담배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고 가장 많이 상승한 건 오랄이네요. 씹는 담배죠. 22% 정도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 뭐 씹는 담배가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옛날처럼. 그래서 껌처럼 씹는 담배가 유행이어서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완전히 갭 상승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귀주모테주 일단 밑에서 조금 양봉이 사실 나오는 모습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닝더스다이는 조금 더 높은데 저기보다는 닝더스다이는 저 1위 CATL인데 저기보다는 높죠. 귀주모테주보다는 조금 레벨이 높습니다. 심천 시가총액 1위가 더 좋아요. 상해보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의 시가총액 1위 도요타 자동차 좀 21선을 벗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죠. 계속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의 TSMC는 뭐 여전히 21선 위에 있고요. 자, 대만의 시가총액 1위 TSMC가 일본의 시가총액 1위 도요타 자동차보다는 확실히 센 모습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 특징주입니다. 오늘 르네사스. 지금 그 아까 전에 도쿄 일렉트로는 세계 장비회사 증착 장비, 이 식각 장비 다 여러 가지 하는데 장비회사 4위 안에 든다고 했죠. 세계 장비회사. 도쿄 일렉트로는 많이 빠지고 있는데 르네사스는 지금 7.09% 급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반도체는 보통 그냥 최첨단 반도체인데 약간 자동차 반도체는 조금 떨어지죠. 자동차 반도체 3대 업체가 일본의 르네사스,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NXP, 그리고 독일의 인피니언인데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은 누구예요? 엔비디아, 무슨 뭐 인텔, AMD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중에서 자동차 반도체의 3강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동차 반도체는 조금 더 그냥 쉽게 말하면 바보 반도체인 거죠. 좀 성능이 떨어지는. 요즘에 뭐 자율주행 뭐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그 전에만 해도 뭐 크게 뭐가 필요가 없잖아요. 뭐 크게 뭐 약간 똑똑한 거야 내비 정도? 그렇죠. 그냥 라디오 틀고 음악 틀고 뭐 요즘 같은데 겨울이니까 난방기 잘 되면 되고 공조기기 그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막 반도체가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런 최첨단 반도체가 자동차에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간 거죠. 엔비디아나 AMD가 이런 데를 안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1, 2, 3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자동차도 점점 더 똑똑해지니까 옛날보다 더 지금 저기 똑똑한 반도체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일본의 르네사스, 그 다음에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NXP. 어제 NXP 2월 5일 날 NXP의 실적이 나왔거든요. NXP의 실적 2023년도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57달러에서 260달러로 지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차피 3강이니까 르네사스에게도 이건 좋은 거죠. NXP의 실적이 좋게 나왔고 여기에 골드만삭스의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가 올라간 상황이니까 일본의 르네사스도 당연히 요 섹터 안에서 같이 경쟁. 여기도 이제 이미 확정이 됐어요. 이 3강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우리가 보통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방송국도. 요즘 최첨단 미디어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레거시 반도체라고 해요. 옛날에 뭐 지금 조금 떨어지는 라인에서 만드는 반도체들. 이 씬에서는 삼국지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왜냐? 아까 전에 말한 엔비디아나 AMD가 여기 갈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네들은 더 똑똑한 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구도가 저기가 돼버려서 확립이 돼버려가지고 뭐 저기 다른 애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가 좋으면 얘도 좋고 얘가 좋으면 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저기 메모리 반도체랑 똑같은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가 좋으면 SK 하이닉스도 좋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좋고 삼성전자도 좋고. 왜냐면 3명만 남았으니까. 여기도 3명만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NXP가 실적이 잘 나오고 좋다는 거는 르네사스도 좋다는 거죠. 르네사스 오늘 갭상승으로 크게 뜨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은 위인이라는 회사가 오늘 3.07 정도 오르는데요. 자, 이건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 하는 업체고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업체한테 엔드투엔드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클라우드 관련 기업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유리기판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네요. 유리기판이 램테크놀로지, 한민레이저, 필옵틱스, YC캠, 캠트로닉스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유리기판 자체를 만드는 애들은 코스피에 있죠. SKC랑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을 만들고 코스닥의 이런 업체들은 그 유리기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 소재, 부품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이 플라스틱이었다가 이제 유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었지만 비스켓하고 비스켓을 붙이더라도 그 사이사이에 비스켓이 저기 밀도가 높지 않잖아요. 저기 밀이나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아무리 내가 바짝 눌러서 붙여도 그 사이가 간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산에서 내려다 우리 도토리묵이랑 동동주 아시죠? 도토리묵을 붙여봐요. 비스켓보다 도토리묵 사이는 더 없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원리죠. 플라스틱 기판보다는 유리 기판이 사이 틈새가 없을 거 아니에요. 틈새를 최대한 없애가지고 칩을 꾸역꾸역 더 많이 쳐넣는가 누가 더 넣는가 싸움이니까. 그래서 유리 기판으로 간다는 것이죠. 램 테크놀로지는 뭐냐? IT 기쪽 화학 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다. 아, 그래서 화학 약품이니까 얘네 그럼 소재네요. 소재. 그렇죠? 소재. 그러니까 동진 세미캠이 이 바르는 용액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용액 같은 게 이제 소재예요. 소비가 계속 돼버리는 거. 장비는 이제 만질 수 있는 이따 큰 한미 반도체처럼 엄청 큰 거 만드는 것들이고 부품 같은 것들은 이제 원익 QNC나 이런 거의 들어가는 링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소재는 이런 화학 약품들 같은 거죠. 가스, 용액 막 이런 거. 용액을 만드는 업체니까 소재 업체인데 뭐 지금 보니까 디스플레이, LCD, OLED, 2차전지, 태양전지 여러 가지 부분에 화학약품을 공급하고 있네요. SK 하이닉스, 삼성아이, SDI 다 작용이 되고 있고. 근데 지금 이게 엮인 게 요거 때문이죠. 작년 7월달 뉴스 보면은 램 테크놀로지가 TGV. 야, 무슨 우리가 뭐 이 GV인가 뭔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그 플라스틱 기판 쓸 때 실리콘 관통 종목 뚫어가지고 거의 전선 연결한 다음에 그거 붙이는 TC 본더를 만들어서 한미 반도체가 대박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실리콘 관통 전극이 그 플라스틱 기판을 뚫어서 HBM을 쌓는 건데 이거는 유리 기판으로 바뀌었잖아요. 유리 기판의 관통 전극을 만드는 건 TGV거든요. 근데 TGV 인터포저 관련 식각 기술 개발 특허 출원 완료를 했다는 소식이 여기 있죠. 바로 여기 이제 식각액, 무슨 뭐 유리액 이런 액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중에 식각이라는 건 깎아낸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한 TGV 그 구멍을 유리기판에다가 구멍 홀을 뚫으려면 유리기판을 깎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깎아내는 장비도 필요하지만 잘 깎이게 하기 위해서 액체를 또 발라야 되는데 얘가 이 식각액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식각액을 만들고 있었는데 TGV 유리기판용 이 식각액 여기에 이제 연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램 테크놀로지가 14.40% 급등하면서 지금 갭 상승해서 지금 위로 떴죠. 자, 그러니까 지금 SKC랑 지금 삼성전기가 유리 기판을 만들고 이 코스닥의 업체들이 각각의 뭐 예를 들어 YC캠 같은 경우도 소재고 뭐 지금 뭐 이 여러 가지 장비 업체도 있고 얘네도 소재 업체고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유리 기판에 진출한다는 소식으로 이 판이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은 더 다양한 종목들이 가고 있고 저런 식으로 특허 출원했던 이력이 있는 업체들을 찾아내서 시장에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지금 아까 전에 삼성 SDI나 삼성전기나 이런 데 계약이 체결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특허 출원 소식으로 올랐던 부분을 이제 계약 체결이라든가 재무제표에서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신데렐라에겐 유리구두가 필요하듯이 지금의 삼성전자에겐 유리기판이 필요해.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투자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고 투자 아이디어도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네이버, 카카오 관련해서 샘 올트먼 이야기 나오면서 카카오의 주가도 잘 갔고 뭐 이러면서 AI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이버의 주가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오늘 또 때마침 네이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발표했는데 연매출, 지난해 연매출이 10조를 돌파했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1조 9천억 원 넘게 거의 2조 가까이가 됐습니다.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는 네이버인데 자,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하시죠? 네이버냐 카카오냐 뭘 골라야 할까? 둘 다 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를 골라야 하는지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데일리TV 인사이트에서 특별한 분을 모셔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정희훈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뭐 서두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네이버, 카카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네. 저도 고민인데 자, 그럼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은 뭐 카카오가 어제까지도 주가가 좋았어요. 오늘은 뭐 두 개도 네이버, 카카오 다 좀 쉬고 있는데 네. 뭐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어쨌든 챗 GPT에서 우리가 AI에 뭔가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독점되어 있었다면 이제 약간 중국 쪽에서 딥시크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대중화된 AI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판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이런 네이버, 카카오에게도 AI 쪽에서의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2022년 11월에 챗 GPT가 처음 나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AI 열풍이 불었던 거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어떤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었냐면 네.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맞추는데 혈안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막대한 자금을 그쵸. 투자를 돈을 했었던 거고 투자해서. 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반도체 AI 반도체 칩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던 거고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활 타올랐었는데 그렇죠. 이제 딥시크의 등장이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주느냐가 여기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딥시크가 이번에 모델을 처음 내서 그런 챗봇, 그러니까 생성형 AI 서비스를 냈을 때 네. 어떤 퀄리티나 서비스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 혁신적이라는 평가는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챗 GPT와 비교했을 때 좀 좀 괜찮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수준이잖아요. 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개발 비용과 개발 그 기간이 시간을 크게 단축됐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아직까지는 업계에서는 논란이 있는 게 딥시크가 발표한 만큼은 좀 과장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보다는 좀 적겠지만 방향성 자체가 비용과 시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어쨌든 줄어든 거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라고 봤을 때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책이었어요. 우리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고 더 많은 AI 반도체 칩을 사고 그리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을 시켜서 개발을 하는 쪽이 이제 다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사실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어느 정도 퀄리티까지 가는데 비용과 개발 기간이 줄어버린다라고 하면 네. 거기에 이제 피해를 봤던 사실 국내 AI 서비스 업체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들이 다시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게 아닌가. 저는 그 딥시크의 등장이 좀 AI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의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바로 반응이 왔어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이제 딥시크처럼 뭔가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조금 더 빠르게 AI를 개발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틈새를 파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커졌는데 그러다가 이번 주에 어쨌든 샘 올트먼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카카오와 또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협업을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 여기에서 카카오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일단 뭐 주가는 올랐는데 뭐 샘 올트먼이나 오픈 AI 후광이 있으니까 올랐는데 이제 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러면 카카오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좀 배경을 살펴봤을 때 카카오 입장에서의 어떤 의미와 네. 오픈 AI에서의 의미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광폭 행보를 하고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 오기 네. 전에는 일본을 갔다가 또 우리나라 왔다가 또 인도 갔다 중동 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에서 네, 그렇죠. 그 전에는 사실 우리 서비스 퀄리티가 좋으면 알아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경쟁 AI 파운데이션 모델들도 굉장히 퀄리티를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글로벌로 장악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입지를 갖췄다라고 생각했을 때 글로벌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의 플랫폼과의 연동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AI 서비스 퀄리티가 좋으면 당연히 그 서비스를 쓰는 건 맞지만 그쵸. 접근성이 좋거나 편의성이 되게 좋은 부분이 있으면 사실 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가 이제
이제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온 상태에서는 좀 글로벌로 진출하려는 전략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사실 카카오를 이제 선정을 했던 거죠. 그렇죠. 제일 플랫폼이니까. 큰 플랫폼인데 보니까 그랬던 거고 카카오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네네. 카카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거에 어려움이 되게 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단 빅테크 기업들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국내에선 사실 네이버에게도 네이버한테 밀린다는 밀렸잖아요, 그것도 많았어요. 네. 그게 뭐 그 원인들을 봤을 때 뭐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뭐 데이터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 양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뭐 밀리는 게 아니냐라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밀린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컸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오픈 AI와의 협업입니다. 오픈 AI가 이제 어쨌든 오픈 AI 기술을 바탕으로 AI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얹어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좀 플랫폼을 좀 대여해 주는 식으로 아니면 공동으로 AI 서비스를 만들어서 좀 국내에 맞는 서비스 런칭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카카오의 고민을 좀 덜어주는 게 오픈 AI고 오픈 AI 입장에서는 좀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게 이번 협력의 좀 주안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 AI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 세계 AI 뭐 동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를 선택을 한 거고 네. 카카오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AI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계에 좀 부딪힌 상황에서 그럴 바에는 그냥 더 성능 아예 좋은 걸 챗 GPT를 가지고 와서 붙이는 전략을 쓴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뭐 일각에서는 또 뭐 이게 제가 뭐 나쁜 마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한번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챗 GPT를 어쨌든 가지고 와서 뭐 카카오톡에 붙이든지 카카오 모빌리티라 뭔가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걸 할 텐데 뭐 많은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하시죠. 이게 혁신이냐라는 그런 약간의 비판들도 계시더라고요. 뭘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또 이게 뭐 어쨌든 뭐 요즘 딥시크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금지령 내리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 카카오톡의 5천만 데이터 전부 다 그냥 오픈 AI 미국에 주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사실 뭐 제가 뭐 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 뭐 여러분 말씀드리기 좀 힘든 네네.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사실 혁신이 부족하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도 지적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저는 냈다고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기는 힘들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오픈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쵸. 오픈 AI가 낸 서비스의 퀄리티를 아득히 뛰어넘는 서비스에는 힘들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서비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한 기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I 서비스를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 모빌리티를 예를 들어 봤을 때 사실 택시를 부르는 기술은 뭐 콜택시나 옛날에 네네. 콜택시나 이런 부분에서 없던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결국에는 그게 플랫폼에 얹어졌을 때의 편의성이 달라지는 거죠. 효율성이 또 높아진다. 효율성이 높아지고 편의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수요자 간의 어떤 그런 매칭이 잘 되는 역할을 플랫폼이 중간에서 해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카카오가 물론 어떤 서비스적인 퀄리티만 봤을 때 혁신적인 의미보다는 우리가 카카오톡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또 전 국민들이 좀 많은 플랫폼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챗 GPT를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긴 하지만 아직까지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성 AI 서비스가 많이 보급된 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네. 보급될 여지가 충분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좀 카카오에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 유출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데이터 유출을 우려해서 서비스 개발을 못한다라기보다는 그쵸. 서비스 개발을 하되 데이터 유출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에서도 조금 이번에 오픈 AI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수요를 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뭐 카카오는 오픈 AI와 협력을 해서 본인들이 카나나 지금 뭐 AI 추진하고 있는 거 카나나 서비스를 뭐 그걸 없앨지 아니면 그걸 더 발전시킬지 뭐 전략을 아마 이제 발표 같은 걸 하겠죠, 구체적으로. 그런 비용을 조금 절감을 해서 말씀해주신 그런 다른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데 아마 비용을 들이고 공을 더 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네이버로 가볼까요? 오늘 네이버가 또 실적을 발표해서 많은 분들이 와 이거 실적 숫자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AI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네이버는 또 카카오는 또 다른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이버는 우선
AI 쪽만 봤을 때는 네.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이퍼클로버라고 하는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뭐 소비자분들이나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서비스 자체가 이제 하이퍼클로버를 기반으로 한 클로버X라든지 여러 서비스 자체가 그렇게 소비자들에게 봤을 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봐도 이게 검색과 이 AI 클로버 X가의 차이가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뭐 클루나 이런 부분을 써봤을 때 크게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AI 서비스보다 나은 점을 못 찾겠는데라고 하는 지적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는 아무래도 네이버가 국내 기업을 가지고 데이터를 학습시키다 보니까 국내에 좀 더 국내와 관련된 서비스 퀄리티는 높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 기대감이 이제 빠지면서 시장에서 좀 우려로 이제 나타났던 건데 아무래도 이번에 그 딥시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딥시크의 등장 자체가 적은 비용, 적은 이제 개발 시간으로 좀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이 오픈 소스로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리서치가 들어갈 것이고 하이퍼클로버가 지금 모델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이제 어떻게 봤을 때 개발 중인 모델들에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좀 흡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국내에 맞춤형 서비스 퀄리티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개발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그런 컨퍼런스 콜에서도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좀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김에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카카오가 오픈AI와 협력을 하기로 결정을 이번 주에 하니까 제일 궁금했던 건 그럼 네이버는 이제 그냥 계속 자체적인 이 클로버 X, 하이퍼 클로버 X 개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자기 것을 지키는 방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오픈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는데 그게 컨콜에서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최소연 대표도 외부 LLM과도 협력할 마음이 있다. 자기들은 오픈되어 있다. 빅테크와도 협업할 수 있다. 오히려 딥시크가 이 AI 시장에 좋은 뭐라고 해야 될까 맥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네이버도 이제 약간 전략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이버도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투트랙 전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 지금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발전시키는 방향과 네네. 그리고 외부의 뭐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LLM들과 협업을 하는 방향이 두 가지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거를 만드는 게 아니면 협업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술 간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좀 많은 협업을 좀 이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실 딥시크의 등장 이후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열려 있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도 물론 외부 모델이 기대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자체 모델을 개발하는 방향도 가져가고 있지만 좀 여러 가지로 열려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미 그런데 하이퍼클로버 X 자체적인 LLM 만든 상황에서도 해외 쪽이랑 많이 협업을 하고 이미 계약한 것들도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컨콜에서도 사우디 쪽이랑 계약한 거 완전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던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인가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비스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많은 협업이 있는 거는 결국엔 B2B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B2B 영역에서 지난해 2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봤을 때 하이퍼클로버와 관련된 이제 협업이 거의 70건 업무 협약을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에 따른 B2B다 보니까 안에 예를 들면 개발 툴이라든지 좀 더 개발과 관련해서 좀 기업들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좀 특화된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특화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에 맞는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서비스는 좀 더 큰 방향에서의 모델이라 생각하면 좀 더 그런 버티컬에 대한 좀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약을 맺어서 맞춤 서비스를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좀 더 활로를 이제 잡을 수 있었던 건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는 물론 이 B2B 영역에서의 좀 역할도 계속해서 가져가야겠지만 결국에는 좀 더 대중적인 B2C 서비스 영역으로 지금 지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좀 더 투자자분들도 거기에 이제 AI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보실 때 B2B뿐만 아니라 B2C에서도 어떤 서비스가 좀 유의미한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B2C로 가려면 결국에는 오늘 언급이 나온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와 뭔가 협업을 하면서 그런 활로를 개척하는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깜짝 이 카카오가 오픈AI와 협력한다는 뉴스가 나왔던 것처럼 네이버도 그런
빅테크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쪽과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뉴스를 한번 기다리면서 투자하는데 포인트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 콩콜에서 그리고 또 어제도 뉴스 많이 나왔던 게 네이버가 이제 이해진 의장이 네. 다시 복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거 그만큼 위기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기회라고 생각하는 건지 뭐 어쨌든 최수현 대표는 또 연임이 될 것 같고요. 워낙 지금 작년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 퍼포먼스가 좋았으니까 이 투트랙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해진 의장의 복귀는 무슨 의미라고 보세요? 사실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이번에 경영 일선에 이제 복귀하려는 네네.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언론 뉴스가 많이 났는데 이해진 의장이 경영에 복귀하는 게 거의 7년 만입니다. 그러니까요. 7년 전에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네이버의 역할을 조금 더 키우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물러났던 거죠. 대외 활동을 많이 예. 하셨죠. 그래서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7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국내에서 압도적인 어떤 그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글로벌에서의 좀 투자적인 성장 동력을 좀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에 이제 뛰어들었던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진 의장이 글로벌 동향을 오히려 좀 더 가까이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네이버가 살아남기 위해서 AI 경쟁력을 좀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회사가 크게 이제 성장 동력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에서 그런 AI 생태계 등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보고 많이 좀 학습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일선에 이제 같이 가담을 해서 조금 더 기존까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경영 체제 자체는 AI도 가져가지만 국내에서 좀 광고나 커머스나 이런 사업 부문에 대한 좀 안정성을 다지는 방향성을 갔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AI 좀 더 사업 부분에 대한 투자도 같이 병행하면서 드라이브를 좀 크게 걸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영 일선에 다시 좀 등장하게 된 계기도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AI 쪽에 훨씬 더 비중을 쏟고 여기에 좀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해진 의장이 직접 이제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뭔가 이해진 의장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일선으로 복귀하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실적도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 숫자는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커머스, 뭐 광고 뭐 다 좋았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숫자도 저도 가입했는데 숫자를 늘어났고 뭐 넷플릭스 덕도 있다. 뭐 네.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잘 했는데 오늘 10조 매출 어쨌든 달성했습니다. 네이버의 탄탄한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몇 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그런 우려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내 플랫폼 기업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에 네. 대한 투자자분들의 좀 우려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 하나가 성장성을 잃어버린 성장주다라는 그쵸. 비판들이 네. 많았어요. 성장할 게 더 그래서, 있냐라는 네. 그런 이야기 많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익 성장률이 안 나와도 이제 외형 성장률을 바탕으로 우리가 플랫폼의 크기를 키우면 나중에 이익률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이제 논리였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시장 성장률이 안 좋아지다 보면 디지털 시장 성장률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 외형 성장률이 깎이게 되고 그냥 거기에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익률을 올린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문제점이 많았는데 네이버가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 자체가 외형 성장률이 물론 여전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성장률답지 않은 외형 성장률이 많은데 반대로 이익 성장률을 조금 더 수익화를 계속해서 잘 시키는 과정에서 조금씩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주가는 낮아진 상황에서 많이 부각이 됐던 네네. 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까지 많이 올랐고 4분기 실적에서도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났는데 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오는 이유는 광고에서의 좀 일회성 이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LI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라인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름은 LI 코퍼레이션인데 LI 코퍼레이션의 이제 계약 종료와 관련해서 일회성 이익이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이익을 이제 포함을 했을 때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는데 네네. 이게 일회성 이익을 제외했을 때는 실적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그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고 왜 컨센서스를 하회했을까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4분기 때 국내 이제 경기나 좀 그런 충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도 좀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겹치게 되면서 뭐 예를 들면
무한 참사가 나가지고 이제 뭐 항공기 네, 뭐 그렇죠. 예약이 많이 예약이 줄었고. 줄어든다든지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기존에 12월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정을 했던 추정치에서 조금 많이 미스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세하게 연구원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픈 AI 샘 올트먼을 업은 카카오냐, 아니면 이해진 의장이 복귀해서 AI의 뭔가 가능성을 더 넓힐 네이버냐, 실적 탄탄한 네이버냐, 둘 중에 연구원님은 어떤 쪽이 더 손이 가십니까?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지금 굉장히 암울했던 기간을 지나서 좀 밝은 곳으로 지금 가고 그러니까 있는 약간 상황 같아요.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네이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이버요? 왜냐하면 둘 다 어느 정도의 뭐 긍정적인 요소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불안한 요소들을 얼마만큼 제거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카카오가 네이버도 물론 AI 둘 다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불안한 요소는 뭘까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컨텐츠 쪽의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 쪽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아니면 뭐 엔터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마진율을 훼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전략들이 좀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광고와 커머스 쪽에서 좀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고 또 AI에서도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드러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네이버를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정의훈 연구원은 네이버를 선택을 해 주셨어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쪽으로 가자. 안정을 추구하는 투자를 가자는 측면에서 네이버를 주셨어요. 2월 13일 다음 주엔 또 카카오 실적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 실적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시청자분들도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딥시크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충격 때문에 고꾸라진 섹터가 있었으니 바로 전력 관련주입니다. K 전력 관련주이고요. 아무래도 저비용으로 이 딥시크가 그 GPU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일단 충격을 받았고요. 아무래도 미국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규모 투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AI 하드웨어 관련주가 줄줄이 떨어지면서 전력 관련주도 함께 맥을 못 추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AI 테마주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는데 어두운 터널이 장기간 이어지면 어떡하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앵커 브리핑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력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이번 사이클에서 있다라고 하고 중요한 방점 포인트가 과거보다 더 탄력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딥시크 충격은 있었고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이슈가 바로 이거입니다. 저성능 GPU를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AI 모델을 만들 때 비용이 낮아집니다. 개발 비용이 낮아지니까 오히려 AI 시장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이나 로봇이 더 출현할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시간을 좀 끌어당길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저성능 GPU를 활용하면 아무래도 AI 연산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전력 수요는 더욱더 팽창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AI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력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거든요. 확실한 수요층이 있다는 거는 아직도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활용한 소프트웨어나 로봇 테마주가 뛴 흐름도 이 맥락에서 이루어져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 전력주는 현재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가지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과 유럽 쪽에서 전력망 교체 주기가 도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력 주기가 교체 주기가 30주년이고요. 미국 쪽에서 변압기 교체 한 70% 정도가 교체 시기가 도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을 가속화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요인들이 있잖아요. 초고압 변압기 있을 수 있고 고용량 전선 이런 쪽에서 수요가 확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죠? 리쇼어링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야심은 그겁니다.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시키자. 그러면 미국 내에서 전력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는 이 중국산 전력 장비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우회 통로까지 수출을 차단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는 K 전력기기 전선 관련주에는 호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업계나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2030년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도 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면은 그 전선 중에 양대 전선이 대한전선과 LS전선인데 대한전선이 작년만 하더라도 3조 매출액을 넘겼습니다. 이거는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로 1,000억 원을 넘겼는데 2007년 이후 1,000억 원이 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력 기기 업체를 봤을 때 효성중공업도 최근 실적 발표했는데 사상 최대 실적 냈고요.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다 잘 나왔는데 3사 합산해서 매출액이 10조 넘고 영업이익이 1조 넘는 건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괄목한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전력 기기에서는 탑픽은 뭘까?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IBK 투자증권을 63만 원으로 올려 잡았거든요. 전방 수요가 괜찮고 북미 시장 수요가 앞으로 실적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력 관련주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이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운데 네. 그래도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이 조금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나마 좀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